잠깐 이보게. 이게 무슨... 노인의 외침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검은 세단은 이미 흙먼지 속으로 사라졌어요. 사람 하나를 버리고 도망치듯 급했습니다. 이 노인은 68 해원그룹 회장 서정순이었어요. 마당 한쪽엔 굴을 까던 12살 아이가 있었습니다. 할머니 왼짝 가슴서 젖은 종이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요. 밤에 잠 못 자제라. 서정순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병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서정순은 아직 몰랐어요. 이 마당의 아이가 누구인지를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어느 지역에서 함께하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채널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서해 끝자락, 이름조차 낯선 갯마을이었어요. 바닷바람이 짠내를 실어 나르는 좁은 흙길로 검은 세단 한 대가 들어섰습니다. 반질반질 윤이 나는 차였죠. 흙먼지가 뽀얗게 일었습니다. 마을 개들이 컹컹 짖어댔어요. 우물가에서 마늘을 다듬던 아낙들이 손을 멈췄습니다. 이런 차가 들어올 곳이 아니었으니까요. 낯선 것은 이 마을에서 늘 소문이 되었습니다. 차가 멈춰섰습니다. 뒷문이 열렸어요.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가 내리더니 뒷좌석의 노인을 반쯤 떠밀듯 끌어냈습니다. 68의 여자였죠. 곱게 물들인 머리, 감나가 보이는 외투. 촌 구석과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차림이었어요. 노인이 뭐라 입을 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내는 서류 봉투 하나를 이장 손에 던지듯 넘겼습니다. 그러고는 곧장 차에 올랐어요. 잠깐 이보게. 이게 무슨... 노인의 목소리가 채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차는 흙먼지 속으로 사라졌어요. 마치 무언가를 버리고 도망치듯 급했습니다. 그 급한 뒷모습은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는 몸짓에 더 가까웠습니다. 이 노인은 바로 서정순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손꼽히던 해원그룹의 회장이었어요. 맨손으로 그 큰 회사를 일군 사람이었죠. 수많은 사람이 그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짐짝처럼 이 갯마을에 버려진 것이었어요. 마당 한쪽에는 12살 아이가 있었습니다. 차아람이라는 이름의 사내 아이였어요. 아이는 낮은 나무 그루터기에 앉아 있었죠. 손에는 조새가 쥐어 있었어요. 굴껍데기를 까는 끝이 뾰족한 쇠도구입니다. 톡, 톡. 아이의 손이 굴을 까는 소리만 마당에 울렸습니다. 소란한 차 소리에도 아이는 고개 한번 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돈 많은 도시 노인이구마. 몸도 성취하는. 곁에 있던 여자가 흠칫했어요. 아이를 키우고 있던 도경아였습니다. 39. 말수가 적고 눈빛이 단단한 사람이었죠. 아이는 여전히 서정순 쪽을 보지 않았습니다. 눈이 향한 곳은 제 손안의 굴이었어요. 하람은 6살에 열병을 앓았습니다. 그 뒤로 한쪽 눈의 빛을 거의 잃었죠. 성한 눈 하나가 남았어도 아이는 세상을 주로 귀와 코로 익히며 자랐습니다. 눈이 어두워진 대신 남은 감각이 짐승처럼 예민해졌어요. 발소리 하나, 몸에서 나는 냄새 하나로 사람의 속을 읽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람 앞에서 거짓말을 못한다고들 했죠. 이 아이에게는 부모가 없었습니다. 홀로 남은 어린 것을 경아가 거두어 제 손으로 키웠어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이였지만 경아는 하람을 친자식처럼 품었습니다. 서정순이 마당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지팡이도 없이, 그러나 걸음이 조금 무거웠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하람이 툭 내뱉었어요. 할머니, 왼짝 가슴서 젖은 종이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요. 밤에 잠 못 자제라. 서정순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걸음이 뚝 멎었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눈도 성치 않은 시골 아이가 단번에 그것을 짚어낸 것이죠. 서정수는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마치 제 속을 들킨 사람처럼요. 얼굴에는 불쾌함이 서렸습니다. 하지만 그 불쾌함 아래로 정체 모를 두려움이 얼핏 스쳤어요. 정작 그 순간 하람의 귀가 곤두선 것은 서정순이 아니었습니다. 경아였죠. 경아는 마당에 들어선 서정순의 얼굴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을 알아본 사람처럼 온몸이 굳어 있었어요. 평생 바위처럼 단단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경아의 숨이 뚝 멎었어요. 조세를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심장이 쿵쿵 내닫는 소리가 하람의 귀에 고스란히 잡혔어요. 경아가 저렇게 흔들리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아이는 속으로 갸웃했죠. 이모가 왜 저런다냐? 저 사람을 아는 것맹이네.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만은 알았어요. 다만 그게 무엇인지까지는 아직 닿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쥔 건 분명한 단서였죠. 하지만 진실은 아직 아이의 손밖에 있었습니다. 서정순이 마당을 천천히 둘러보았어요. 젓갈 항아리가 줄지어 늘어선 낡은 창고, 그물이 널린 마당, 코를 찌르는 비린내. 서정순의 미간이 잔뜩 일그러졌습니다. 이 비린내 나는 촌구석의 나를. 말끝이 떨렸어요. 겉으로는 촌구석을 향한 멸시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어쩐지 제 뿌리를 향한 오래된 저주처럼 들렸어요. 서정수는 본디 찢어지게 가난한 집 딸이었습니다. 젊은 날엔 밑바닥에서 안 해본 일이 없었죠. 남의 집 부엌대기로 공장 실밥을 뜯는 상일로 그렇게 도시의 골목골목을 굴러다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 밑바닥에서 기어이 기어 올라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은 그녀를 반평생 걸어 떠나온 그 밑바닥으로 다시 내던진 셈이었죠. 다만 이번엔 골목이 아니라 비린내 나는 갯벌이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서정순의 어깨가 잠시 흔들렸습니다. 갯바람이 옷섭을 파고들었던 모양이에요. 그 떠는 숨소리를 하람은 무심히 들었습니다. 아직은 남의 일이었어요. 여기서 잠깐 아주 오래전 어느 겨울밤의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던 밤이었죠. 서울의 커다란 저택, 굳게 닫힌 철문 앞이었어요. 만삭의 몸으로 갓난아이를 품에 안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인터폰에 매달려 울고 있었죠. 엄마, 딱 하룻밤만요. 애가 열이 펄펄 끓어요. 제발. 2층 창가에서 한 여자가 그 모습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다름 아닌 12년 전의 서정순, 그 집안의 안주인이자 회장이었습니다. 여자는 조용히 경비를 불렀어요. 저런 사람 우리 집안에 없다. 내쫓아라. 철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 밤 문 안쪽의 여자와 문 밖의 여자, 그 사이를 가른 것은 쇠문 하나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쩌다 경아에게 서정순이 오게 된 걸까요? 며칠 전이었습니다. 이장이 헛기침을 하며 경아를 찾아왔어요. 경아야, 사정이 딱한 노인네라는구먼. 한동안만 좀 맡아주게. 사례는 섭섭잖게 하겠다니께. 이장은 봉투를 슬쩍 내밀었습니다. 경아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죠. 이장은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겉으로는 그저 시골 인심이었어요. 하지만 경아는 이제 자기가 무엇을 떠맡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방에 들어가자 서정순이 방 안을 둘러보았어요. 곰팡내 밴 벽지, 삐걱대는 문짝. 서정순의 미간이 잔뜩 찌푸려졌습니다. 이런 데서 어떻게 잠을 자란 말이냐. 서정순이 손목의 시계를 매만졌어요. 갓나가는 물건이었죠. 그러고는 짐가방을 열어 만년필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잉크가 마르도록 손에서 놓지 않던 물건이었어요.
서정수는 그것을 한참 매만지다 방 한쪽에 놓아두었습니다. 몸에 걸친 것, 가방에 든 것 하나하나가 자기가 여느 촌 노인과는 다르다고 말해주는 듯 했어요. 그것들을 매만지는 손길은 위세라기보다 버려졌다는 사실을 안 믿으려는 안간힘에 가까웠습니다. 나는 회원그룹 회장 서정순이야. 이런 데 있을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게 스스로에게 되뇌는 것이 무너지지 않으려 붙드는 마지막 지푸라기였던 셈이죠. 그때 방 앞을 지나던 하람이 코를 킁 움직였어요. 잉크와 가죽 냄새를 맡은 겁니다. 그런 거 쥐던 손이여서 뭐라겄소. 서정순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뻗어 올리던 위세가 그 한마디에 머쓱하게 꺾였어요. 저녁상이 차려졌습니다. 젓갈에 나물, 흰밥이었죠. 서정순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이런 비린 것을 어떻게 입에 넣으라고 비린내에 헛구역질까지 했습니다. 겉으로는 결벽이고 자존심이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밑바닥의 냄새를 견디지 못하는 오래 묵은 상처였습니다. 경아는 말없이 상을 물렸어요. 얼굴에는 온기가 없었습니다. 그 무표정 아래로 아직 가라앉지 않은 떨림을 오직 하람만이 소리로 알아챘죠. 밤이 깊었습니다. 낯선 방에 든 서정순이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해가 지면 심해지는 병이었습니다. 서정순이 문을 두드렸어요. 여기가 어디냐? 나를 왜 여기 가뒀느냐? 쿵, 쿵. 문 두드리는 소리가 밤새 이어졌습니다. 하람은 제 방에서 그 소리를 들었어요. 흐트러진 숨소리가 문틈으로 새어나왔죠. 아이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돌아누웠어요. 낮에 제 밥상을 물리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살갑게 굴 마음이 들리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숨소리에 잠시 몸이 멈칫한 것을 아이 자신은 몰랐어요. 한참 뒤 하람이 경아에게 물었어요. 이모, 저 사람이 대체 누구요? 경아는 오래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낮게 입을 열었죠. 너는 몰라도 되는 사람이다. 말끝을 흐렸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람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왜 하필 우리 집에 왔소? 저 사람이 누구냔 말이요. 경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정순이 든 방 쪽으로만 눈을 돌렸어요. 반쯤 열린 방문 틈으로 아무렇게나 풀어 헤친 짐가방이 보였습니다. 그 곁 방바닥에는 만년필 하나가 나뒹굴고 있었어요. 낮에 서정순이 매만지다 놓아둔 그 물건이었죠. 깐나가 보이는 만년필이 낡은 방바닥에 아무렇게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지난날이 이 비린 갯마을 구석에 나뒹구는 셈이었어요. 저 사람은 대체 누구이기에 바위 같던 경아를 저리 흔들어 놓았을까요? 새벽 기운이 봉창으로 스며들 무렵이었어요. 갯마을 낡은 집의 안방이었죠. 하람은 잠자리에 든 경아 곁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낮에 던진 물음의 답을 아직 듣지 못했으니까요. 경아는 벽을 향해 돌아 누워 있었어요. 그 등이 유난히 굳어 보였습니다. 이모, 자요? 대답이 없었어요. 하지만 하람은 알았습니다. 경아의 숨소리가 잠든 사람의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고르지 못하고 자꾸 멎었다 이어졌어요. 무언가를 삼키느라 애쓰는 숨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누군지 이모는 알고 있제라. 아까 마당서 이모 심장이 막 뛰던디 경아의 등이 흠칫했어요. 아이의 귀는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오랜 침묵이 흘렀을까요? 경아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이 쪽으로 돌아앉았어요. 그러고는 오래, 아주 오래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람아. 경아의 목소리가 낮게 갈라졌어요. 저 노인이 내 친할머니다. 방 안의 공기가 뚝 멈춘 것 같았습니다.
하람은 그 말을 한 번에 알아듣지 못했어요. 친할머니. 낯선 말이 귓가에서 자꾸 미끄러졌습니다. 친할머니라니. 그게 무슨 소리요? 우리 엄마를 낳은 사람 말이요? 이해가 한 박자 늦게 도착했어요. 아이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래, 내 엄마를 낳은 사람이다. 경아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이 말을 꺼내는데 10수년이 걸렸다는 듯 목소리를 다잡았습니다. 그리고 겨울밤 열에 들뜬 너를 안고 찾아간 내 엄마를 끝내 문 밖으로 내쫓은 사람이다. 하람의 손에서 무언가가 툭 떨어졌습니다. 늘 쥐고 있던 조세였어요. 낮이고 밤이고 손에서 놓지 않던 물건이었죠. 남의 속을 소리로 읽어내던 아이의 감각이 그 순간만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귀가 아니라 말 한마디에 얻어맞았으니까요. 아이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경아가 낮은 목소리로 옛일을 풀어놓기 시작했어요. 서정순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요. 서정순은 본디 찢어지게 가난한 집 딸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시집을 갔지만 얼마 못 가 남편을 잃었어요. 병으로 먼저 세상을 뜬 것이었죠. 젖먹이 딸 하나만 품에 남았습니다. 20살 남짓한 여자가 자식을 들쳐업고 세상에 나앉은 셈이었어요. 서정수는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남의 집 부엌 일도 공장 실밥을 뜯는 상일도요. 손끝이 야무지고 눈치가 빨랐던 여자였죠. 그러던 서정순에게 뜻밖의 자리 하나가 생겼습니다. 서울의 이름난 양장점에 발을 들인 것이었어요. 내로라 하는 집안의 부인들이 드나드는 곳이었죠. 그 부인들의 옷을 찢고 자리를 시중들다 보니 서정수는 어느새 그네들이 모이는 자리에까지 발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가진 것 없는 여자가 화려한 세계의 문턱을 겨우겨우 밟은 셈이었죠. 바로 그 자리에서 서정수는 한 사내의 눈에 띄었습니다.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회원기업의 서 사장이었어요. 서 사장은 서정순의 야무진 됨됨이를 마음에 들어했습니다. 이내 후처 자리를 넌지시 건네왔죠. 그 무렵 회원기업은 이제 막 자리를 잡아가던 조그만 회사였어요. 다만 서씨 집안은 대를 이을 후사가 급했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하나 붙었어요. 딸린 자식만 없으면 된다는 것이었죠. 서정순에게 그것은 다시 오지 않을 마지막 동아줄이었습니다. 진창에서 헤어날 단 하나의 밧줄이었어요. 여기서 잠깐 그 시절 이야기를 들려드려야겠습니다. 서정수는 그 조건 앞에서 어린 딸을 감췄어요. 먼 친척 집에 아이를 맡겼습니다. 잠깐만. 이라는 말과 함께요. 엄마 금방 데리러 올게. 딱 잠깐만 여기 있어. 어린 딸은 그 말을 믿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잠깐은 영영 끝나지 않았습니다. 서정수는 홀몸인 척 그 집 문턱을 넘었어요. 그 길로 딸과의 인연을 끊었습니다. 딸은 서정순이 새 인생으로 오르기 위해 밟고 지나간 계단이었던 셈이죠. 그러나 서정수는 안주인 자리에 눌러앉을 사람이 아니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서 사장이 병으로 자리에 누웠습니다. 서정수는 남편을 대신해 회사를 붙들었어요. 밑바닥에서 다진 억척과 셈이 도리어 사업에서 빛을 냈죠. 남편이 세상을 뜬 뒤에는 아예 제 손으로 회사를 키웠습니다. 그 조그맣던 회사가 서정순의 손안에서 오늘의 큰 회원그룹이 되었어요. 회장 서정순. 그것은 물려받은 이름이 아니라 스스로 세운 이름이었습니다. 다시 어두운 안방으로 돌아옵니다. 하람은 마당 쪽 서정순의 방을 노려보고 있었어요. 회상 속 억척스레 산 여자와 지금 저 방에 누운 노인이 좀처럼 겹쳐지지 않았습니다. 미움과 낯선 마음이 뒤엉켜 아이의 속을 헤집었어요. 그날 밤 하람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뒤척이고 또 뒤척였어요. 그러다 스스로 하나의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저 사람이 우리 엄마를 죽인 사람이요. 물론 서정순이 제 손으로 딸을 해친 것은 아니었어요. 다만 버렸고 끝내 외면했을 뿐이죠. 하지만 12살 아이에게 그 둘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버려서 죽게 둔 것과 죽인 것. 아이의 마음속에서 그 경계는 이미 지워지고 없었어요. 경아는 차마 다 말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람의 엄마가 어떻게 세상을 떠났는지를요. 병으로 죽어가며 마지막으로 어미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것. 그 전화를 서정순이 끝내 받지 않았다는 것. 경아는 그 이야기를 목구멍까지 끌어올렸다가 도로 삼켰어요. 아직은 아이가 감당할 수 없다고 여겼으니까요. 새벽녘 하람은 엄마의 얼굴을 떠올리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잘 되지 않았어요. 6살의 흐려진 눈처럼 기억마저 뿌옇게 흩어졌으니까요. 남은 것은 냄새와 목소리의 조각뿐이었습니다. 손을 잡아주던 온기, 자장가를 부르던 나직한 음성, 그마저도 손가락 사이로 자꾸 빠져나갔어요. 아이의 눈에서 소리 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움의 밑바닥에 그리움이 깔려 있었던 것이죠. 이튿날 아침이었어요. 부엌에서 밥 짓는 냄새가 번지는데 안방 쪽에서 상 엎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와장창 서정순이 또 밥상을 밀어낸 것이었어요. 천한 것들 손에서 나온 밥을 내가 먹을 성시푸냐. 젓갈 그릇이 마당까지 굴러나왔습니다. 하람은 그 말에 온몸이 뻣뻣하게 굳었어요. 남들에겐 그저 결벽한 노인의 투정이었겠죠. 하지만 하람에겐 달랐습니다. 저 천한 것이라는 말이 죽은 제 엄마를 향한 말이기도 했으니까요. 엄마 역시 저 사람에게는 내다버린 자식이었을 테니 말이에요. 경아는 말없이 굴러나온 젓갈을 치웠습니다. 얼굴엔 아무 표정이 없었어요. 하지만 하람은 들었습니다. 경아가 이를 악물고 무언가를 참는 소리를요. 그 무표정은 평온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는 벽이었습니다. 젓갈을 다 치운 경아는 말없이 옆집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잠시 뒤 삶은 감자 몇 알과 달걀 한 줌을 얻어 돌아왔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간 경아는 다시 상 하나를 차렸어요. 이번엔 비린 것이라곤 없었습니다. 흰밥에 마른 김 삶은 감자와 달걀뿐이었죠. 경아는 그 상을 서정순의 방 앞에 말없이 내려놓았어요. 그러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돌아섰습니다. 미워도 굶기지는 못하는 마음. 그것이 경아가 그은 선이었어요. 이모는 왜 저런 사람을 안 내쫓소? 다 알면서 왜 밥까지 헤매기냐고요. 하람이 따지듯 물었어요. 경아는 걸레질하던 손을 잠시 멈췄습니다. 그러고는 짧게 한마디만 남겼죠. 약속을 지켜야 하니까. 무슨 약속이요? 누구랑 한 약속인디. 경아는 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던 일을 묵묵히 이어갈 뿐이었어요. 그 약속이 누구와 한 것인지, 무엇을 지키려는 것인지. 경아는 오늘도 입을 닫았습니다. 그 무렵 마당 앞을 지나던 안악 하나가 혀를 찼어요. 저 도시 노인네 자식이 갖다 버린 거라며? 세상에 자기 어미를 이런 데다가 버린 자식. 그 말이 하람의 귀에 콕 박혔습니다. 남의 자식을 버린 사람이 제 자식에게 버림받았다니. 어딘가 아기가 딱 맞아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람은 애써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버린 사람이 버림받는 게 그게 버리제. 그렇게 되뇌면서도 아이의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흔들렸어요. 통쾌하다기엔 어쩐지 씁쓸한 데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하람은 그 흔들림을 얼른 눌러버렸습니다. 그날 밤도 서정수는 문을 두드렸어요. 우리 아들이 곧 데리러 온다. 두고 봐라. 허공에 대고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하람은 그 소리를 들으며 이불 속에서 조새를 다시 손에 쥐었어요. 낮에 떨어뜨렸던 그 조새를요. 다만 이번엔 굴을 까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벼리는 손길이었죠. 우리 엄마 쫓아낼 땐 손끝 하나 안 아팠겠지. 인자 그 값을 좀 치러봐야지. 내일부터 저 사람을 그냥 두지 않겠다고 아이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런데 그 결심이 과연 미움 하나뿐이었을까요? 아이 자신도 아직 제 마음의 밑바닥까지는 들여다보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튿날 동이 트기가 무섭게 하람은 서정순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갯마을의 아침은 짠 안개로 자욱했어요. 마당엔 아직 밤새 굴러나온 젓갈 그릇 자국이 남아 있었죠. 하람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쿵, 쿵. 인정사정 없는 소리였어요. 할머니, 밥 먹었으면 밥값은 해야제라. 나오쇼. 방 안에서 부스럭대는 기척이 났습니다. 이내 문이 열렸어요. 서정순의 얼굴이 잔뜩 일그러져 있었죠. 박가? 이 노인네더러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게냐? 내가 누군 줄 알고, 누군 줄 알든 말든, 여선 손을 놀리면 입도 놀려야 하여. 얼른 나오쇼. 서정수는 기가 막힌다는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하람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서늘했는지 서정수는 결국 질질 끌리듯 마당으로 나섰어요. 겉으로 보면 그저 밥값을 하라는 말이었죠. 하지만 하람의 속은 달랐습니다. 우리 엄마를 그 겨울밤 문 밖으로 내쫓은 사람. 그런 사람이 이 집에서 편히 손 놓고 있게 둘 수는 없었어요. 몸이 부서지게 고생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것은 12살 아이가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응징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갯벌로 향했어요. 서정수는 장화 신는 법조차 몰랐습니다. 평생 만년필과 결제판만 쥐어온 손이었으니까요. 갯벌 초입에서 발이 미끄러졌어요. 그대로 진창에 손을 짚고 넘어졌습니다. 값비싼 외투에 검은 뻘이 잔뜩 묻었어요. 평생 쌓아 올린 위세가 갯벌 한 걸음에 폭삭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런, 이 더러운 것이. 서정순이 진저리를 쳤어요. 하람은 그 꼴을 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조새를 서정순의 손에 억지로 쥐어주었어요. 이걸로 이래 까는 거요. 잘 보쇼. 하람이 무심히 시범을 보였습니다. 굴껍데기 틈에 조새를 찔러 넣고 톡 하고 비틀었어요. 하얀 속살이 드러났죠. 서정수는 마지못해 그것을 따라했습니다. 하지만 손놀림이 서툴렀어요. 날카로운 껍데기가 손가락을 스쳤습니다. 아, 피가 배어 나왔어요. 스민 소금물에 상처가 쓰라렸습니다. 서정수는 비명을 삼켰어요. 하람은 그 소리를 듣고도 고개 한번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뭘 그라요? 계속하쇼. 무자비한 말이었죠. 하지만 그 냉정함 뒤에는 하람이 애써 떠올린 얼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엄마였어요. 하람이 엄마에 대해 기억하는 건 많지 않았습니다. 다만 손만은 어렴풋이 남아 있었어요. 엄마의 손을 잡으면 늘 까끌까끌한 소금기가 느껴졌습니다. 트고 갈라진 거친 손이었어요. 그 감촉 하나가 기억의 전부였죠. 그리고 잠결에 들려오던 나직한 음성. 무슨 말이었는지는 잊었지만 그 다정한 결말은 몸에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이 그렇게 흘렀어요. 서정순의 손은 반창 고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젓갈 항아리를 나르다 넘어졌어요. 항아리가 깨지며 온몸에 새우젓을 뒤집어 썼습니다. 비린내가 진동했어요. 굴욕의 정점이었죠. 서정수는 부들부들 떨며 소리를 지르려 했습니다. 감히 나한테.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하람의 서늘한 시선과 마주치자 서정순의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잦아든 것입니다. 대들려던 기세가 스르르 꺾였어요. 왜였을까요? 서정순 자신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 아이의 미움에는 분명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벤손이 골맞는지 서정순의 손에 열이 올랐어요. 방 안에서 끙끙 앓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아파도 서정순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어요. 천한 것들에게 아쉬운 소리를 한다는 게 죽기보다 싫었으니까요. 이불 속에서 홀로 앓는 그 모습은 스스로를 가둔 외로운 섬 같았습니다. 문 밖에서 그 앓는 숨소리를 하람이 듣고 있었어요. 아이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죠. 이튿날 아침 서정순의 손이 닿는 자리에 무언가가 놓여 있었어요. 마을에서 쓰는 상비약이었습니다. 누가 가져다 놓았는지는 뻔했죠. 하지만 하람은 끝까지 시치미를 뗐어요. 그거 밥값 하는 사람이 알아놓으면 곤란하니께 그런 거요. 정말 그것뿐이었을까요? 아이 자신은 응징이라 우겼지만 그 손길엔 이미 다른 무언가가 섞여 있었어요. 경아는 여전히 온기 없는 얼굴로 상을 차렸습니다. 서정순이 밥투정을 해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어요. 마치 감정을 지운 거울 같았죠. 갯벌일에 손이 조금씩 익어갔습니다. 어느 날 서정순이 처음으로 제 힘만으로 굴 몇 개를 까냈어요. 하얀 속살이 손바닥 위에 놓였습니다. 서정순은 그것을 오래 내려다보았어요. 표정이 묘하게 흔들렸습니다. 무언가 아득한 기억이 떠오른 얼굴이었죠. 굴껍데기에 베이고 소금물에 쓰라린 이 손. 그 손이 오래전 어느 시절의 손과 자꾸만 겹쳐졌습니다. 남의 집 부엌을 전전하고 공장 실밥을 뜯던 그 젊은 날 말이에요. 갯벌은 처음이었지만 손이 부르트도록 몸을 쓰는 이 고됨만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지우고 또 지우려 했던 밑바닥이 이 비린 갯벌 위에서 슬며시 되살아나고 있었던 것이죠. 새참 때였어요. 마을 노인들이 갯벌 가장자리에 둘러앉았습니다. 막걸리 한 사발씩을 나누며 혀를 찼어요. 쯧쯧. 자식이 회장 어미를 이런 데다 갖다 버렸다며? 돈이 대체 뭔지. 어미를 버린다니 원. 그 아들 이름이 동규라고 했던가. 재산 때문에 어미를 치운 거라더구먼. 동규. 새참을 나르던 하람의 귀에 그 이름이 콕 박혔습니다. 동규. 서정순의 아들. 재산 때문에 제 어미를 버린 자식이라고 했어요. 하람은 문득 두 개의 그림자를 겹쳐보았습니다. 새끼 딸린 딸을 버린 어미, 그리고 재산 때문에 어미를 버린 아들. 그 둘이 한 핏줄이라니. 버림이라는 것이 마치 대를 이어 흐르는 물줄기 같았어요. 서정수는 그 수다를 등 뒤로 들으며 아무 대꾸도 못했습니다. 그저 조세를 쥔 손에 힘을 줄 뿐이었어요. 못 들은 척했지만 손등에 툭 붉어진 힘줄이 다 말해주고 있었죠. 아들에게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서정수는 아직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날 밤 하람은 낮에 들은 그 이름을 곱씹었어요. 동규, 저 서울의 아들이라는 사람. 하람은 어두운 천장을 올려다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 사람 아들이 정말로 언젠가 나타날까? 서정순이 밤마다 문을 두드리며 외치던 그 말. 우리 아들이 곧 데리러 온다. 는 말. 그것이 참말일지 헛된 바람일지. 하람은 처음으로 그것이 궁금해졌어요. 과연 그 아들은 정말 이 갯마을에 나타나기는 할까요? 며칠 뒤 갯마을 어귀의 정자나무 아래였어요. 마을 노인들이 평상에 둘러앉아 볕을 쬐고 있었죠. 서정순도 그 곁에 끼어 있었습니다. 갯벌일을 마치고 잠시 숨을 돌리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서정순의 입에서 뜻밖의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곧
우리 아들이 데리러 옵니다. 나 이런데 오래 둘 사람이 아니에요. 목소리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어요. 마치 온 세상에 제 신분을 못 박으려는 듯 했죠. 노인들은 앞에선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아이고, 그럼요. 곧 오시겠지. 이런데 계실 분이 아니지, 암. 하지만 서정순이 돌아서기 무섭게 노인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어요. 딱하다는 듯 혀를 찼죠. 앞에서 맞장구 쳐주던 그 온기가 등 뒤에서는 안쓰러움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서정순만 그 온도차를 모른 척했어요.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애써 못 본 척한 것이었죠. 그날 오후 이장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마을 일로 경아에게 들를 것이 있었던 참이었죠. 마당에서 이장을 마주친 서정순이 슬그머니 그를 한쪽으로 끌었어요. 품에서 만년필을 꺼냈습니다. 첫날 밤 방바닥에 나뒹굴던 그 만년필이었죠. 서정순이 도로 주어 품에 지니고 다니던 물건이었어요. 이장님, 이거 서울서 꽤 갓나가는 물건입니다. 이걸 팔아서라도 우리 아들한테 연락 좀 넣어주세요. 차비만 있으면 내가 알아서 올라갑니다. 만년필을 내미는 서정순의 손이 가늘게 떨렸어요. 그것은 서정순이 마지막까지 붙들던 지난날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 물건을 처분해서라도 아들에게 가겠다니 그만큼 절박했던 것이죠. 이장의 얼굴이 난처하게 일그러졌어요. 한참을 망설이다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저기, 그게 말입니다. 아드님 쪽에서 연락하지 말라고 못을 박았다는구먼요. 서정순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순간 숨이 멎은 듯 했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서정순은 만년필을 도로 품에 챙겨 넣었습니다. 부정하듯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데 그럴 리 없다는 그 목소리 끝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죠. 아들이 자기를 버렸다는 것을요. 그저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뿐입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마당 한쪽에서 굴을 까던 하람이 그 낮은 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목소리를 낮췄어도 소용없었죠. 아이의 귀는 속일 수 없었으니까요. 고개도 들지 않은 채 하람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거짓말. 할머니 목소리 끝이 파르르 떨려라. 안 올 거 알고 있음 시롱. 서정순의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평생 세상 앞에 세워온 오만한 가면. 그 가면에 눈 어두운 아이의 한마디로 처음 금이 간 순간이었어요. 네가 뭘 안다고. 서정순이 발끈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하람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아까부터 침 잡고 삼키고 손도 떨고 있잖소. 안 온다는 거 할머니가 제일 잘 알면서. 서정순의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반발하려던 기세가 순식간에 꺾였어요. 무력하게 주저앉는 마음. 그것을 감출 길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서정순은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낡은 방 천장을 올려다보며 뒤척였습니다. 문득 낮에 그 아이가 떠올랐어요. 저 아이는 왜 그토록 자기를 몰아붙이는 걸까? 처음으로 서정순은 그것을 곰곰이 곱씹기 시작했습니다. 셈이 빠르고 손끝이 야무진 아이더구나. 헌데 어째서 나만 그리 모질게 몰아붙이는지. 하나하나 떠올려 보던 서정순의 미간이 점점 좁아졌어요. 무언가 아득한 예감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흐릿한 그림자에 지나지 않았죠. 이튿날 아침이었어요. 서정순이 갯벌 새참을 나르러 정자나무 곁을 지날 때였습니다. 안악 몇이 둘러앉아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 말소리가 서정순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저 하람이 말이여. 경아 친구가 남기고 간 아이 아니여.
그 친구가 서울서 어렵게 살다가 몇 해 전에 병으로 갔다잖아. 이름이 뭐라더라. 아, 그 뭐라던디. 미경이. 미경이라고 했던가. 맞아, 미경이. 애 아빠도 진작 없고 엄마마저 그리 갔으니 어린 것이 참 안 됐지. 그 어린 것이 6살 때 열병을 어찌나 세게 앓았는지. 그때부터 한쪽 눈이 잘 안 보인다잖아. 서정순의 손에서 새참 소쿠리가 툭 떨어질 뻔했습니다. 걸음이 그 자리에 딱 멈춰 섰어요. 미경이. 그 이름이 서정순의 귓속에서 쟁쟁하게 울렸습니다. 미경. 그것은 다름 아닌 서정순이 30년 전 친척 집에 떼어놓고 온 딸의 이름이었어요. 자기가 지워버린 그 딸의 이름이었죠. 서정순의 심장이 무섭게 내려앉았습니다. 서울서 어렵게 살다 병으로 죽었다는 여자. 이름은 미경. 홀로 남은 아이를 경아가 거두어 키웠다는 것. 그 조각들이 서정순의 머릿속에서 하나둘 맞물리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오래전 어느 겨울밤의 장면이 불쑥 서정순의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던 그 밤, 만삭의 몸으로 갓난아이를 품에 안고 인터폰에 매달려 울던 딸의 얼굴. 그 목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쟁쟁했어요. 엄마, 애가 열이 펄펄 끓어요. 제발이요. 그날 서정순의 곁엔 아들 동규가 서 있었습니다. 어린 동규가 어미보다 먼저 매몰차게 돌아섰어요. 저런 사람 상대할 것 없어요, 어머니. 서정순은 그 말에 힘입어 끝내 철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문 밖의 딸도 그 품에서 열에 들뜬 갓난아이도 그렇게 눈보라 속에 내버려 두었죠. 다시 갯마을의 정자나무 곁으로 돌아옵니다. 서정순은 저만치 마당에서 굴을 까는 하람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어요. 성취하는 한쪽 눈, 또래보다 야무진 손끝, 그 모습을 오래 응시하던 서정순의 눈이 서서히 커졌습니다. 6살의 열병으로 눈이 잘 안 보인다고. 그 겨울밤 열이 펄펄 끓던 그 갓난아이가. 서정순의 숨이 턱 막혔어요. 그 겨울밤 딸의 품에 안겨 열에 들떠있던 갓난아이. 만약 그 아이가 자랐다면 지금 저 아이만 할 나이가 아니던가. 마침내 서정순은 알아버렸습니다. 30년의 세월을 건너 그 아이가 지금 자기 눈앞에서 굴을 까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정순의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정순은 그것을 닦을 생각도 못했어요. 소리 없이 그저 하염없이 흘러내릴 뿐이었죠. 평생 눈 하나 깜짝 안 턴 여자가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멀리서 그 모습을 하람이 보고 있었어요. 아이는 영문을 알 수 없었습니다. 저 사람이 왜 갑자기 저러는 걸까? 이상한 일이었죠. 남의 속을 숨소리 하나로 읽어내던 아이였는데 이 순간만은 서정순의 속을 도무지 읽어낼 수가 없었어요. 하람은 그저 어리둥절할 뿐이었습니다. 경아도 멀찍이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서정순이 무언가를 깨달았다는 것을 경아는 직감했습니다. 그 눈물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오직 경아 하나뿐이었죠. 경아의 표정이 복잡하게 흔들렸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서정순은 하람을 불러 무언가 말하려 했어요.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하지만 도무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서정순은 그 말을 삼켰습니다. 그러고는 아이를 오래 바라보기만 했죠. 과연 이 노인은 눈앞에 이 손자를 앞으로 어떻게 마주하게 될까요?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낮이었어요. 갯마을 앞바다의 너른 갯벌이었죠. 물이 저만치 빠져나가 검은 뻘밭이 끝없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서정순은 하람 몰래 그 갯벌로 나섰어요. 손에는 조새와 소쿠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굴을 덮가서 저 아이에게 무언가를 내보이고 싶었던 것이죠.
사실 서정순의 마음속엔 이상한 바람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스스로도 낯선 마음이었어요. 며칠 전 저 아이가 제 핏줄임을 알아버린 뒤로 생긴 마음이었죠. 하지만 서정수는 그것을 입 밖에 낼 줄도 어찌 풀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굴이라도 한 소쿠리 까놓으면 무언가 달라질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서정수는 물때를 읽을 줄 몰랐습니다. 갯마을 사람이라면 다 아는 그 이치를요. 오늘이 물이 크게 드는 살이 무렵이라는 것을 서정수는 알 리가 없었어요. 그저 뻘이 넓게 드러났으니 한참은 괜찮으려니 여겼죠. 하지만 바다는 그리 만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굴바위를 찾아 자꾸만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발밑이 점점 물러졌습니다. 그러다 한쪽 발이 진창에 푹 빠졌어요. 빼내려 할수록 더 깊이 박혔습니다. 서정수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저 멀리서 바닷물이 소리 없이 밀려들고 있었으니까요. 물이 발목까지 차올랐습니다. 이내 무릎까지 잠겼어요. 삽시간의 일이었습니다. 거기 누구 없어요. 사람 살려요. 서정순이 목이 터져라 소리쳤어요. 하지만 그 외침은 갯바람에 묻혀 흩어졌습니다. 평생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한 번 안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서정순이 처음으로 목숨을 구걸하듯 사람을 불렀습니다.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밀물에 잠겨버린 순간이었죠. 한편 집에서는 하람이 서정순이 사라진 것을 뒤늦게 알아챘어요. 방도 마당도 비어 있었습니다. 아이의 예민한 귀에 무언가가 걸렸어요. 마을 사람들이 웅성대는 소리, 살이 물이 들었다. 는 말이었죠. 하람의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아이는 그대로 갯벌을 향해 내달렸어요. 갯벌 초입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저 멀리 물에 잠겨가는 서정순의 모습이 보였어요. 하람은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습니다. 곧장 뛰어들지 않았어요. 멀찍이 서 그 광경을 그저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미운 사람이 벌 받는 것뿐이요. 아이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되뇌었습니다. 우리 엄마를 그 겨울밤 문 밖으로 내쫓은 사람. 그 사람이 지금 물에 잠기고 있다니. 이것이야말로 마땅한 벌이 아니겠는가. 하람은 돌아서려 발을 뗐어요. 저 사람이 우리 엄마한테 한 짓 그대로요. 나도 그냥 외면하면 되는 거요. 하람은 그렇게 자신을 설득했습니다. 지켜보다 돌아서는 것. 그것이 정당한 응징이라고요. 하지만 그 순간 아이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무언가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오래전의 한 장면이 하람의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 겨울밤 문 안쪽에 서정순이 문 밖의 딸을 끝내 외면하고 돌아서던 그 장면이었어요. 하람이 직접 본 것은 아니었죠. 하지만 경아에게 들은 그 이야기가 마치 눈앞에 펼쳐진 듯 생생했습니다. 문을 닫아 걸고 등을 돌리던 사람. 그 매정한 뒷모습. 그때 서정순의 다급한 숨소리가 하람의 귀에 꽂혔어요. 물에 잠겨 꺽꺽대는 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하람은 소름이 오싹 돋았어요. 지금 돌아서는 제 뒷모습이 그 겨울밤 서정순의 뒷모습과 똑같지 않은가. 나도 저 사람처럼 되는 것인가. 안 돼. 나는 저 사람처럼은. 하람의 몸이 저도 모르게 튀어나갔습니다. 생각이 미쳐 따라오기도 전이었어요. 아이는 진흙탕 속으로 곧장 뛰어들었습니다. 복수심보다 몸이 먼저였던 것이죠. 하람은 뻘밭을 헤치고 서정순에게 다가갔어요. 물은 어느새 서정순의 가슴께까지 차 있었습니다. 아이가 노인을 끌어안았어요. 하지만 제 발도 자꾸 뻘에 빠졌습니다. 둘 다 물에 잠길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죠. 하람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 노인을 무 쪽으로 끌었어요.
얼마나 안간힘을 썼을까요? 두 사람은 간신히 뻘밭 위로 기어 나왔습니다. 온몸이 검은 진흙 범벅이었어요. 흙탕에 뒤엉킨 채 둘은 한동안 숨만 몰아쉬었습니다. 그러다 하람의 입에서 저도 모르게 한마디가 새어나왔어요. 할머니. 여태 할머니라 부르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어요. 서툰 표준어로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미워서 밀어내던 마음에 저도 모르게 금이 간 순간이었죠. 서정수는 그 할머니라는 한마디에 물보다 더 깊이 무너졌어요. 노인은 하람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그러고는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서정수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 아이가 제 핏줄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 서툰 부름이 더더욱 가슴을 후벼 팠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뒤늦게 소식을 들은 경아가 갯벌로 달려왔어요. 흙범벅이 된 채 서로를 부둥켜 안은 두 사람. 그 모습을 본 경아가 우뚝 걸음을 멈췄습니다. 오래 참아온 무언가가 경아의 눈빛에서 흔들렸어요. 경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그 광경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였어요. 하람은 서정순의 젖은 몸을 닦아주었습니다. 마른 옷도 챙겨 내밀었죠. 그러면서도 아이는 무뚝뚝하게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밥값 하는 사람이 죽어불면 나만 손해라 그런 거요. 딴 뜻 없소. 서정수는 그 서툰 변명을 알아들었어요. 하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그러고는 처음으로 하람이 해주는 대로 순순히 몸을 맡겼죠. 두 사람 사이의 온도가 어느새 조금씩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하람은 부엌에서 굴을 곱게 으깨고 있었습니다. 조새로 굴을 까고 그것을 잘게 다졌어요. 서정순의 이가 성치 않다는 것을 아이는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늘 남을 벌하는 데 쓰던 그 조새가 이제는 누군가를 먹이기 위한 손길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하람은 으깬 굴을 죽에 섞었어요. 그러고는 아무 말 없이 서정순의 머리맡에 그 죽그릇을 놓아두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같은 건 없었어요. 그저 말없이 놓아두는 것. 그것이 이 아이가 마음을 건네는 방식이었죠. 밤중에 서정순이 그 식은 죽을 발견했습니다. 눈 어두운 아이가 제 성치 않은 일을 헤아려 만든 것이었어요. 서정순은 그 그릇을 오래도록 손에 쥐었습니다. 그러고는 소리 없이 울었어요. 누군가 저를 이토록 헤아려 준 것이 얼마만이었을까요? 한편 하람은 제 방에서 밤새 뒤척였습니다. 스스로도 제 마음을 알 수가 없었어요. 나는 왜 뛰어들었을까? 왜 굴죽까지 쑤어다 놓았을까? 그냥 밥감 때문이요. 그것뿐이요. 아이는 억지로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남의 속은 숨소리 하나로 다 읽어내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정작 제 마음 하나만은 도무지 읽어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밥상 앞에 서정순이 앉았어요. 그런데 이번엔 천한 것이라는 말도 밥투정도 없었습니다. 서정수는 그저 조용히 수저를 들었어요. 그 모습을 하람이 물끄러미 바라보았죠. 미움으로 시작된 두 사람 사이에 이제 무언가 다른 것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부터였어요. 갯마을 낡은 집의 서정순의 방에서 밤마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깊은 밤 서정수는 이불 속에서 손바닥만 한 낡은 녹음기를 꺼냈어요. 작은 이어폰을 귀에 꽂았습니다. 그러고는 무언가를 몰래 들었죠. 어둠 속에서 녹음기의 붉은 불빛만이 노인의 얼굴을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새벽이면 서정순의 두 눈은 늘 퉁퉁 부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서정순이 밤마다 무엇을 그리 듣는지를요. 다만 그 물건을 대하는 손길만은 유난히 조심스러웠어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다루듯 서정수는 그 낡은 녹음기를 품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며칠째 하람은 서정순의 부어오른 눈을 알아챘어요. 밤새 뒤척이는 숨소리도요. 낮 동안 아이는 서정순을 힐끔거렸습니다. 무언가 이상했으니까요. 밤마다 잠도 안 자고. 대체 뭐라는 거요? 하람은 고개를 갸웃했어요. 어느 밤엔 서정순의 방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새어나오는 것도 들었습니다. 사람 목소리 같기도 했어요. 하지만 무슨 말인지까지는 잡히지 않았죠. 아이의 예민한 귀로도 그 작은 소리의 정체까진 닿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이었어요. 잠결에 그 소리를 알아챈 하람이 서정순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아이는 문 너머로 나직이 말을 건넸어요. 할머니, 밤마다 뭘 그리 들어라. 울음 참는 숨소리가 역까지 다 들리는 뒤 방 안에서 부스럭대는 소리가 났습니다. 서정순이 화들짝 녹음기를 이불 속에 숨긴 것이었죠.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둘러댔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가 젖어 있었습니다. 들킨 사람의 목소리였죠. 하람은 더 캐묻지 않았어요. 조용히 방문 앞을 물러났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사람 목소리가 자꾸 마음에 걸렸어요. 대체 누구의 목소리일까? 아이는 그 궁금증을 품은 채 돌아섰습니다. 이튿날 낮이었어요. 서정순이 안절부절 못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녹음기의 배터리가 그만 다 닳아버린 것이었죠. 배터리를 찾지 못한 서정순은 온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서랍을 열었다 닫았다. 방구석을 헤집었습니다. 마치 무언가 큰일이라도 난 사람 같았어요. 서정순에게 그 녹음기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으니까요. 그것은 죽은 딸과 이어진 이 세상에 남은 단 하나의 끈이었습니다. 그 끈이 끊길까봐 서정순은 그토록 애가 탔던 것이죠. 하람이 그 다급한 기척을 알아챘어요. 아이는 잠시 무언가를 생각했습니다. 그러고는 마을 구멍가게로 걸음을 옮겼어요. 한참 뒤 하람이 서정순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무 말 없이 서정순의 손에 무언가를 쥐어주었어요. 새 건전지 한 쌍이었습니다. 제 코 묻은 용돈을 털어 사온 것이었죠. 서정순은 그 건전지를 받아들었어요. 목이 콱 메었습니다. 이 아이가 왜 제 물건이 그토록 소중한지 묻지도 않았어요. 그저 말없이 챙겨준 것이었죠. 그 무심한 다정함이 서정순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서정순은 처음으로 이어폰을 빼놓았습니다. 방 안에서 그 소리를 아주 작게 흘려 틀었어요. 마치 실수인 척했지만 어쩌면 누군가 이 소리를 함께 들어주기를 바랐는지도 모릅니다. 평생 혼자 삼켜온 그 소리를요. 문틈으로 그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람의 귀에 또렷이 잡혔어요.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나 이제 안 찾아갈게. 미안해. 짧은 한마디였어요. 그런데 하람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 목소리를 아이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흐릿하게나마 몸에 남아있던 제 엄마의 목소리였습니다. 손을 잡아주던 그 온기와 함께 어렴풋이 기억하던 바로 그 음성이었어요. 엄마, 우리 엄마 목소리요. 아이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순간 오래전의 한 장면이 아이의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경아가 차마 다 말하지 못했던 그 이야기였습니다. 딸 미경이 병으로 죽어가던 어느 밤이었죠. 미경은 마지막으로 어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서정수는 회사 창립을 축하하는 큰 잔치에서 축사를 하던 중이었어요. 서정수는 울리는 전화의 진동을 꺼버렸습니다. 딸의 마지막 전화를 그렇게 받지 않았던 것이죠. 미경은 원망 한마디 남기지 않았어요.
그저 미안해라는 말만 남기고 그날 밤 세상을 떠났습니다. 버림받은 쪽이 도리어 사죄를 하고 떠난 셈이었죠. 그 목소리가 서정순이 밤마다 몰래 듣던 바로 그 음성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하람은 문 앞에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미워하려 그토록 애쓰던 마음과 엄마의 마지막 목소리. 그 사이에서 아이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방문 안쪽에선 서정순이 울고 있었어요. 방문 바깥쪽에선 하람이 울고 있었죠.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은 함께 울었습니다. 서로의 울음을 알면서도 모른 척한 채로요. 같은 사람을 그리워하는 두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날 이후였어요. 서정순의 밤은 더 사나워졌습니다. 해가 지면 심해지는 그 병 때문이었죠. 서정순은 헛것을 보기 시작했어요. 어둠 속에서 누군가를 향해 손을 뻗기도 하고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기도 했습니다. 밤새 불안에 떨며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어느 밤 서정순의 발작이 유난히 심했습니다. 노인은 허공을 보며 몸서리를 쳤어요. 그 곁으로 하람이 다가갔습니다. 아이는 서정순의 손을 가만히 잡았어요. 그러고는 낮은 목소리로 이끌었습니다. 할머니, 내 숨소리 따라서 쉬어보죠. 자, 하나, 둘, 하나, 둘. 하람은 제 숨을 천천히 골랐어요. 서정순이 그 숨소리에 제 숨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아이의 나직한 숨을 따라 노인의 가쁜 숨이 조금씩 잦아들었어요. 남을 벌하는 데 쓰던 그 예민한 감각이 이제는 누군가를 재우는 자장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서정수는 스르르 잠이 들었어요. 이 집에 온 뒤로 처음이었습니다. 발작 없이 그렇게 깊은 잠에 든 것은요. 하람은 잠든 서정순의 곁을 한참 지켰습니다. 노인의 편안해진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어요. 나는 이 사람을 미워해야 하는 거요, 아닌 거요. 아이는 이제 그것조차 알 수가 없었습니다. 미움이라는 이름의 감정이 어느새 이름 붙일 수 없는 무언가로 바뀌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하람 자신은 그 변화를 아직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밤이었어요. 갯마을 집의 좁은 다락이었죠. 경아는 사다리를 밟고 올라 오래 손대지 않았던 다락 구석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앉은 곳이었어요. 그 안쪽 깊숙이 낡은 상자 하나가 처박혀 있었습니다. 경아는 그것을 한참 바라보기만 했어요. 선뜻 손이 나가지 않았던 것이죠. 며칠 전 갯벌에서 있었던 일 때문이었습니다. 물에 잠겨가던 서정순을 향해 저도 모르게 뛰어들던 하람의 등. 그 모습이 경아의 머릿속에서 자꾸만 되살아났어요. 흙범벅이 되어 서로를 부둥켜 안은 두 사람. 그 광경을 본 뒤로 경아의 마음속 무언가가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오래전의 한 장면이 경아의 눈앞에 떠올랐어요. 죽은 친구 미경이 세상을 떠나기 전이었습니다. 미경은 어린 하람의 손을 잡고 경아를 찾아왔었죠. 품에는 낡은 상자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미경은 그 상자를 경아에게 건네며 힘없이 말했습니다. 경아야, 이거 언젠가 필요할지도 몰라. 우리 하람이랑 같이 네가 좀 맡아줘. 그러고는 잠시 숨을 고르다 이런 말을 남겼어요. 그리고 우리 엄마도 참 불쌍한 사람이야. 언젠가 그 사람 소식 듣거든 미워하지는 말아줘. 미경의 목소리가 자꾸만 잦아들었습니다. 자기를 버린 어미였어요. 그런데도 미경은 마지막까지 그 어미를 미워하지 말아달라 했습니다. 그것이 미경이 세상에 남긴 마지막 부탁이었죠. 다시 어두운 다락으로 돌아옵니다. 경아는 그제야 그 유언을 온전히 이해했어요. 갯벌로 뛰어들던 하람의 등에서
경아는 죽은 친구의 마지막 뜻을 본 것이었습니다. 미워만 하지 말라던 그 말. 그것이 무슨 의미였는지 10수년 만에 비로소 가슴에 와닿았죠. 경아는 그날 밤 오래 고민했습니다. 그러고는 마침내 마음을 굳혔어요. 서정순을 아들 동규의 손에서 지켜내는 것. 그것이 죽은 친구의 부탁을 끝까지 지키는 길이라고요. 여태 거리를 두고 냉정히 대하던 마음이 이제는 지켜야겠다는 마음으로 바뀐 것이었습니다. 경아는 손을 뻗어 그 낡은 상자를 끌어냈어요.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오래 외면하던 것을 마침내 정면으로 마주한 것이죠. 상자의 뚜껑을 열었어요. 안에는 빛바랜 종이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낡은 전표 사본, 통장 사본 같은 것들이었죠. 경아는 그것들을 하나씩 펼쳐 맞춰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죽은 친구 미경이 해원그룹의 격리로 잠시 일한 적이 있었다는 것을요. 바로 그 시절이었어요. 미경은 동생 동규가 회사 돈을 빼돌리던 초기 정황을 우연히 보았던 것이죠. 왜 하필 미경이 이런 자료를 가지고 있었는지 그 까닭이 이제야 풀린 셈이었습니다. 미경은 그것을 문제 삼을 힘도 마음도 없었어요. 그저 조용히 묻어두었죠. 하지만 전표 사본만은 이 낡은 상자에 고이 담아두었던 것입니다. 언젠가 필요할지 모른다며 말이에요. 경아는 여러 밤에 걸쳐 그 자료들을 대조했어요. 전표에 적힌 날짜와 통장의 입출금 흐름을 하나하나 맞춰나갔습니다.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서서히 하나의 그림으로 모이기 시작했어요. 몇 해에 걸쳐 회사 돈을 빼돌린 그 윤곽이 드러났죠. 죽은 친구가 남긴 이 상자가 이제 서정순을 지킬 무기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아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여겼어요. 어느 날 경아는 이장을 조용히 찾아갔습니다. 서정순이 어쩌다 이 갯마을에 오게 되었는지 그 경위를 캐물었죠. 이장은 한참을 망설였어요. 그러다 낮은 목소리로 털어놓았습니다. 서울에서 브로커라는 사람이 내려왔었다고요. 그가 돈을 찔러주며 이런 부탁을 했다는 것이었어요. 흔적 안 남게 노인 하나 조용히 맡아줄 집을 좀 알아봐 주시오. 경아는 그 말을 하나하나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서정순을 요양이라는 명목으로 흔적도 없이 내다 버리려 한 것. 그 아들의 속셈이 이렇게 증거로 하나둘 쌓여갔어요. 한편 그 무렵 하람은 하람대로 서정순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규칙적인 하루하루가 흐려져 가던 서정순의 정신을 붙잡아 세운 것이죠. 이른 새벽 함께 갯벌에 나가고 사람들과 부대끼고 손으로 굴을 까는 나날이었어요. 몸이 익숙한 일을 되풀이하고 곁에 사람의 온기가 있는 것. 그것이 흐려지던 정신을 붙드는 닻이 되어준 셈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서정수는 하루에도 몇 번씩 정신이 또렷해지는 순간을 맞았어요. 하람은 서정순에게 물대표 읽는 법을 가르쳤어요. 조세지라는 요령도 차근차근 일러주었죠. 서정순은 그것을 손으로 익혀나갔습니다. 손이 무언가를 기억할수록 노인의 눈빛도 조금씩 또렷해졌어요. 몸을 쓰는 일이 흐려지던 정신을 붙드는 닻이 되어준 셈이었습니다. 맑은 정신이 든 어느 낮이었어요. 서정순이 경아에게 처음으로 물었습니다. 왜 나 같은 사람을 안 내쫓소? 버림받아 마땅한 사람이라는 것을 서정순 스스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 자신을 왜 거두느냐는 그런 물음이었죠. 경아는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그러고는 짧게만 답했어요. 약속한 사람이 있어서요. 서정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약속한 사람이 누구인지 어렴풋이 짐작이 갔으니까요. 하지만 경아는 그 이상은 말하지 않았어요. 죽은 딸 미경의 이름을 아직은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경아는 모은 자료들을 봉투에 차곡차곡 정리했어요. 이것을 언제 어떻게 써야 할지 그때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무기는 이미 장전되었어요. 이제 방아쇠를 당길 순간만 남은 것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 무렵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이장에게로 연락이 왔어요. 노인의 상태를 확인하러 사람이 내려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장은 불안한 얼굴로 그 소식을 경아에게 귀띔했어요. 경아의 표정이 서늘해졌습니다. 경아는 모아둔 상자와 봉투를 더 깊숙한 곳에 감췄어요. 그러고는 하람에게 나직이 일러두었습니다. 하람아, 며칠 안에 손님이 올지도 모른다. 마음 단단히 먹고 있어라. 하람은 그 손님이 누구일지 짐작했어요. 낮에 마을 노인들 입에 오르내리던 그 이름. 동규, 서정순을 이곳에 버린 그 아들이 아닐까? 아이는 이불 속에서 조세를 꼭 쥐었습니다. 다만 이번엔 누군가를 벌하려는 손이 아니었어요. 무언가를 지키려는 손이었죠. 그리고 며칠 뒤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갯마을의 좁은 흙길로 검은 세단 여러 대가 줄지어 들어섰어요. 흙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올랐습니다. 그 차들은 곧장 경아의 집을 향하고 있었어요. 검은 세단에서 사람들이 우르르 쏟아져 내렸어요. 갯마을 경안의 집 마당이 순식간에 가득 찼습니다. 말끔한 양복 차림의 변호사들, 그리고 정신과 감정이로 보이는 이들이었죠. 그 한가운데 50줄의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서동규였어요. 회원그룹 회장 서정순의 아들이자 어머니를 이곳에 버린 바로 그 사람이었죠. 좁은 시골 마당이 그 위압감에 짓눌리는 듯 했습니다. 동규는 어머니에게 인사 한마디 건네지 않았어요. 그저 사무적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모시러 왔습니다. 채비하시죠. 서정수는 오랜만에 마주한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겉으로는 효심으로 찾아온 아들이었죠. 하지만 그 눈빛엔 온기가 없었어요. 어미를 데리러 온 자식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동규는 마을 사람들이 다 들으라는 듯 목소리를 높였어요. 어머니를 좋은 요양병원에 모시려고 합니다. 이런 누추한 데 계시게 할 순 없지요. 버림이 아니라 효도처럼 보이게 하려는 연출이었어요. 뒷날 있을 심사와 세상의 눈을 의식한 것이었죠. 알리바이를 만들어 두려는 속셈이었습니다. 변호사 하나가 서류를 마당에 펼쳤어요. 정신감정소견서 요양병원 입원 서류였습니다. 그가 못 박듯 말했죠. 판단 능력이 없는 노인이 무슨 결정을 하겠습니까? 보호자가 대신 결정하는 게 마땅합니다. 판단력 없는 노인. 그것이 이들이 세운 논리였어요. 서정순을 그렇게 몰아 후견인 자리를 차지하려는 것이었죠. 감정이가 서정순에게 다가왔습니다. 형식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일부러 헷갈리게 답하기 어렵게 몰아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중증이라는 그림을 그리려는 것이었죠. 감정 절차라는 것이 처음부터 짜여 있었던 셈이에요. 서정수는 긴장한 데다 마침 해질녘이 가까웠어요. 그 병이 스멀스멀 올라오던 참이었죠. 서정순이 순간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러자 변호사들이 기다렸다는 듯 서로를 보았어요. 보십시오. 이 상태를. 프레임이 먹혀드는 듯 보였습니다. 마당 한쪽에 하람이 조용히 서 있었어요. 아이는 그 모든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동규의 말투, 변호사의 호흡, 감정이의 유도 질문, 그 하나하나를요. 눈은 어두워도 아이의 귀는 이미 이 판을 읽어내고 있었습니다. 동규가 마을 사람들에게 봉투를 돌리려 했어요. 이 집에 폐를 끼쳐 죄송합니다. 약소하지만 받으시죠. 입을 막으려는 것이었죠. 그런데 몇몇 노인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받기를 꺼렸어요.
마을의 마음이 이미 서정순 쪽으로 기울어 있었던 것입니다. 동규의 시선이 하람에게 닿았어요. 그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저 애는 또 뭐야? 신경 쓰이게 거들떠보지도 않고 아이를 하찮게 여겼어요. 그 아이가 누구인지 동규는 꿈에도 몰랐죠. 그 겨울밤 자기가 어미와 함께 내쫓은 바로 그 갓난아이라는 것을요. 바로 그때였어요. 고개도 들지 않은 채 하람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아저씨, 거짓말할 때 침 삼키는 소리가 나불드마. 아까부터 계속 변호사들이 흠칫했어요. 동규가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애가 뭘 안다고. 참, 넘기려 했지만 그 목소리가 한 톤 높아졌어요. 확신에 처음 금이 간 것이었죠. 하람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요양병원 얘기할 때랑 재산 얘기할 때랑 아저씨 숨소리가 딴판이요. 어디에 진짜 관심 있는지 다 티 나불드마. 명분과 속셈의 어긋남을 아이가 소리로 짚어낸 것이었어요. 동규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가 발끈해 하람을 밀치려 손을 뻗었어요. 바로 그 순간 경아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두 사람 사이를 막아섰어요. 그러고는 손에 쥔 봉투 하나를 마당에 내밀었습니다. 당신이 어머니를 판단력 없는 노인으로 몰아 후견인이 되려는 그 진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경아의 목소리가 서늘했어요. 회사에 뻥 뚫린 구멍을 어머니 재산과 도장으로 덮으려는 거지요. 안 그렇습니까? 동규가 봉투 속 자료를 훑어보았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어요. 전표 사본과 통장 내역, 몇 해에 걸친 배임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이걸 어디서 났어? 그가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여유롭던 낯빛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경아가 마지막 한마디를 얹었습니다. 이거 당신 누나가 남긴 겁니다. 죽으면서까지 차마 못 버린 누나. 그 한마디에 동규가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 겨울밤 자기가 어미와 함께 문 밖으로 내쫓은 배다른 누나. 그 얼굴이 떠올랐던 것이죠. 그 순간 오래전의 장면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눈보라 치던 그 밤이었어요. 어린 동규가 어미보다도 먼저 매몰차게 돌아섰었죠. 저런 사람 상대할 것 없어요, 어머니. 문 밖에서 갓난아이를 안고 울던 누나. 그 누나를 향해 동규는 그렇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 밤의 죄가 이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이었어요. 다시 마당으로 돌아옵니다. 동규는 말을 잃었습니다. 자기가 짓밟았던 누나가 죽어서 제 발목을 잡았다니. 그 사실 앞에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어요. 서정수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속셈, 그리고 죽은 딸이 남긴 자료, 효도라는 명분 위에 세워진 후견 신청이 그 뿌리부터 무너지는 것을요. 서정순의 눈빛이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무언가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동규가 발버둥 치듯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 자료 다 위조야. 어디서 이딴 걸로. 내가 법으로 다 걸어버릴 테니까. 허세였습니다. 변호사들도 명분이 무너지자 우왕좌왕했어요. 승부가 아직 끝난 것은 아니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날따라 정신이 맑게 갠 서정순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모두의 시선이 그 노인에게로 쏠렸습니다. 갯마을 경안의 집 마당은 숨을 죽인 듯 고요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변호사들의 목소리로 시끄럽던 곳이었죠. 그 소란 한가운데 서정순이 홀로 서 있었어요. 등이 조금 굽었어도 그 자리에 뿌리내린 나무처럼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마당의 모든 눈이 그 노인 하나에게 쏠렸어요.
변호사 하나가 다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은 지금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앉으시죠. 그가 서정순의 말을 막으려 손을 뻗었어요. 그런데 서정순이 그 손을 향해 제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조용한 몸짓이었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함부로 넘볼 수 없는 힘이 서려 있었죠. 평생 수많은 사람을 세우고 앉혔던 손이었습니다. 그 손짓 하나에 변호사가 입을 다물었어요. 서정순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내 손으로 딸을 버렸다. 마당에 정적이 내려앉았어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으니까요. 그 값을 여기서 치르는 중이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또렷했어요. 흐트러진 데가 없었습니다. 서정순이 말을 이었어요.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나는 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판단력 없는 노인이라는 그들의 논리에 정면으로 균열이 간 것이었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서정순 자신의 입에서 나온 말로요. 자기를 판단력 없다 부른 아들 앞에서 서정순은 스스로의 정신이 멀쩡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인 셈이었죠. 동규가 당황해 어머니의 말을 끊으려 했어요. 어머니,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정신이 없으시니까 이러시는. 하지만 서정순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 맑은 눈이 아들을 똑바로 마주 보았어요. 동규가 저도 모르게 한 발 물러섰습니다. 어미의 그 눈빛 앞에서 아들의 방어가 힘을 잃어갔어요. 서정순이 시선을 돌렸습니다. 마당 한쪽의 하람에게로였어요. 그러고는 동규를 향해 물었습니다. 너, 저 아이가 누군지 아느냐? 동규가 영문을 몰라 미간을 찌푸렸어요. 아까 하찮게 여기던 그 아이였으니까요. 저 애가 갑자기 왜요? 서정수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무언가 아주 무거운 것을 들어올리는 사람 같았어요. 그러고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네가 그날 밤 나와 함께 문 밖으로 내쫓은 내 누나 품에 안겨있던 그 갓난아이다. 그 한마디가 마당의 공기를 얼려버렸어요. 동규가 하람을 다시 돌아보았어요. 아까 거들떠보지도 않던 그 아이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얼굴이 서서히 일그러졌어요. 하찮게 여겼던 그 아이가 자기가 짓밟은 핏줄이었다니. 그 사실이 뒤늦게 그의 등골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 순간 하람은 동규의 격해진 숨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가빠진 숨, 파르르 떨리는 손끝, 목구멍에서 마른 침을 삼키는 소리까지요. 아이는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저 사람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요. 늘 남의 속을 읽어내던 그 귀가 이번엔 적의 무너짐을 확인하고 있었던 것이죠. 서정순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너는 회사를 삼키러 왔고 나는 그걸 안다. 동규가 흠칫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널 벌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다. 서정순의 목소리가 조금 흔들렸어요. 겉으로는 아들을 향한 말이었죠. 하지만 그 말이 진짜 가닿는 곳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없는 죽은 딸이었어요. 뒤늦은 사죄였던 것이죠. 다만 죽어서까지 나를 원망하지 않은 그 아이 앞에서 이제라도 내 입으로 인정하려는 것이다. 말끝이 젖어들었습니다. 서정순의 두 눈에 물기가 차올랐어요. 평생 눈물 한 방울 안 보이던 사람이었죠. 그런 여자가 마당 한복판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 참회가 향한 곳은 아들이 아니었어요. 문 밖으로 내쫓은 딸, 그리고 그 품에 안겨있던 손자였습니다. 바로 그때 마을 이장이 앞으로 나섰어요. 이보시오. 내가 한마디 합시다. 이장이 변호사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저 노인네가 여기 온 뒤로 갯벌일을 배우고 우리랑 부대끼면서
정신이 얼마나 또렷해졌는지 몰라요. 물대표도 척척 읽고 굴도 야무지게 까고 마을 노인들이 하나둘 거들기 시작했어요. 맞아. 요즘은 우리보다 더 멀쩡할 때가 많어. 판단력이 없긴 뭐가 없어. 우리가 매일 봤는데 집단의 증언이었습니다. 서류 몇 장으로는 뒤집을 수 없는 살아있는 목격이었죠. 그때 왕진을 다니던 마을 의사가 조심스레 말을 보탰어요. 경도 인지장애 단계에서는 특정한 사안에 대한 판단 능력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저분은 지금 자기 뜻을 분명히 밝히고 계시고요. 의학적인 근거였습니다. 중증이라던 그 감정 소견이 힘을 잃는 순간이었어요. 판단력 없는 노인이라는 그 논리가 마침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서류로도 증언으로도 아니었어요. 다른 누구도 아닌 서정순 자신의 입에서부터 무너진 것이었죠. 자기가 스스로 지은 죄를 스스로의 맑은 정신으로 인정함으로써요. 동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배임 자료는 이미 세상에 드러났어요. 어머니는 멀쩡한 정신으로 제 죄를 증언하고 있었죠. 세간의 눈이 곧 자기에게 쏠릴 것이었습니다. 동규는 서둘러 마당에 펼쳐둔 자료를 도로 챙기려 했어요. 하지만 손이 떨려 서류가 자꾸 흩어졌습니다. 가자. 다들. 오늘은 이만. 그가 황급히 몸을 돌렸어요. 위세를 부리며 들어왔던 사람이었죠. 그런 그가 지금 도망치듯 마당을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들도 하나둘 발을 뺐어요. 명분이 무너진 판이었으니까요. 검은 세단들이 왔던 흙길로 물러났습니다. 흙먼지를 일으키며 들어오던 그 차들이었죠. 이번엔 쫓기듯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들어올 때와 나갈 때의 그 모습이 이토록 달랐습니다. 동규가 차에 오르기 직전이었어요. 그가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러고는 하람과 서정순을 돌아보았어요. 무언가 말하려는 듯 입술이 달싹였습니다. 하지만 끝내 아무 말도 나오지 못했어요. 그는 결국 차 문을 닫았습니다. 그 안에도 흔들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다만 그 흔들림은 참회에까지는 끝내 이르지 못했어요. 제 죄를 입으로 인정한 어미와 끝까지 등을 돌린 아들. 그 사이의 거리가 그 닫힌 차 문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소란이 거쳤습니다. 마당에는 서정순과 경아 그리고 하람만 남았어요. 이겼다고 소리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통쾌한 승부였지만 함성은 없었어요. 무거운 고요만이 마당에 내려앉았죠. 서정순이 바란 것은 애초에 이기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저 처음으로 제 입으로 죄를 인정한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하람이 서정순에게로 다가갔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노인의 떨리는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어요. 서정순의 손끝이 움찔했습니다. 그러고는 처음으로 노인이 손자의 손을 마주 쥐었어요. 그 겨울밤 열에 들떠있던 갓난아이의 손이 30년을 건너 이렇게 다시 제 손 안에 들어온 것이었죠. 재산이 누구에게 가느냐 하는 다툼은 애초에 아무도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이 두 사람이 되찾은 것은 재물이 아니라 서로였으니까요. 경아는 멀찍이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서로의 손을 맞잡은 두 사람. 그 모습을 보는 경아의 눈빛이 잔잔히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갯마을에 다시 어둠이 내렸습니다. 서정수는 마루에 걸터 앉아 오래도록 바다 쪽을 바라보았어요. 오늘따라 정신이 유난히 맑았습니다. 어쩌면 이런 밤이 앞으로 많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서정수는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어요. 그 병이 하루하루 제 기억을 조금씩 지워가고 있었으니까요. 서정순이 나직이 경아를 불렀습니다. 경아, 자네한테
부탁이 하나 있네. 경아가 조용히 다가와 곁에 섰어요. 서정순의 목소리가 낮게 잦아들었습니다. 맑은 정신이 남아있는 지금 서정순은 무언가를 정리하려는 듯 보였어요. 과연 이 노인은 무슨 부탁을 남기려는 것이었을까요? 며칠 뒤였습니다. 갯마을 집의 낡은 마루에 서울에서 온 변호사 한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지난번 그 요란한 무리와는 달랐습니다. 서정순이 따로 부른 사람이었죠. 서정순은 정신이 맑게 갠 그날 그 변호사를 곁에 앉혔어요. 그러고는 하람의 앞날의 쓸목만 조용히 따로 정리했습니다. 그것을 경아에게 맡기기 위해서였죠. 서정순이 서류에 손도장을 찍었습니다. 회장으로서가 아니라 한 아이의 할미로서 남긴 마지막 매듭이었어요. 손에 쥐고 있던 것을 내려놓는 사람의 얼굴이 이토록 홀가분해 보인 적이 있었을까요? 그 무렵 서울에서는 동규의 배임이 마침내 법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그가 그토록 탐내던 회사도 끝내 그의 것이 되지 못했어요.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갯마을 집으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동규였어요. 마지막으로 어미의 목소리를 들으려 한 것이었을까요? 경아가 수화기를 서정순에게 건넸습니다. 그런데 서정순은 수화기 너머의 그 목소리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어요. 누구시오? 나한테 무슨 볼일이? 수화기 너머에서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정순은 이미 아들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했던 것이죠. 자기를 이 갯마을에 버린 그 아들을 병이 먼저 지워버린 셈이었어요. 미움도 원망도 닿지 못하는 곳으로 서정순은 이미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갯마을에 다시 찬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그 계절과 함께 서정순의 기억도 물이 빠지듯 흐려져 갔습니다. 아들의 이름이 사라졌어요. 회사의 이름도 사라졌습니다. 자기가 한때 회장이었다는 사실조차 밀물에 씻긴 모래성처럼 허물어졌죠. 회장으로서의 오만함도 흐려졌어요. 평생 손에서 놓지 않던 그 계산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지우려 애썼던 밑바닥의 기억마저 함께 씻겨나갔어요. 남의 집 부엌을 전전하고 공장 실밥을 뜯던 그 젊은 날. 이제는 그것조차 서정순에게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병이 서정순에게서 자존심을 지워버렸어요. 그러자 그 자리에 남은 것은 뒤늦은 사랑과 회한뿐이었습니다. 평생을 방패 삼아 두르고 살던 그 딱딱한 껍데기가 벗겨지자 그 안에 웅크리고 있던 여린 것이 비로소 드러난 셈이었죠. 신기한 일이었어요. 머리는 다 잊어가는데 손은 여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갯벌에서 조새로 굴을 까는 그 손놀림을요. 톡, 톡. 손이 저 혼자 굴껍데기를 찾아 헤집었습니다. 밤이면 하람의 숨소리를 따라 잠드는 법도 몸은 잊지 않았어요. 머리가 놓아버린 것을 몸이 대신 붙들고 있었던 것이죠. 어느 날이었어요. 서정수는 제 손목시계도 만년필도 사라진 것을 더는 찾지 않았습니다. 한때 그토록 붙들던 물건들이었죠. 이제는 그것이 없어진 줄도 몰랐어요. 대신 서정수는 손에 조새를 쥐고서야 마음이 편안한 얼굴이 되었습니다. 버려진 것은 만년필이었고 남은 것은 조새였어요. 화려했던 지난 날은 갯벌에 묻히고 투박한 노동만이 이 사람 곁에 남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단 하나 지워지지 않는 것이 있었어요. 밤마다 몰래 듣던 딸의 음성 메시지. 그리고 자기가 문 밖으로 내쫓은 딸의 얼굴이었습니다. 이름도 회사도 자기가 누구였는지도 다 잊어가는데 그 하나만은 병조차 끝내 지우지 못했어요. 이성은 다 무너져 내려도 감정은 마지막까지 남는 법이었으니까요. 서정수는 자꾸 하람을 딸의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미경아.
밥 먹었냐? 처음엔 그저 노망든 노인의 착각으로만 보였어요.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억눌러온 죄책감과 사랑이 병을 뚫고 새어나온 것이었죠. 이성이라는 문이 다 부서지자 그 안에 갇혀있던 마음이 비로소 흘러나온 셈이었습니다. 어느 날 경아가 서정순의 손에 무언가를 쥐어주었어요. 그 낡은 녹음기였습니다. 서정순이 밤마다 몰래 듣던 딸의 목소리가 담긴 물건이었죠. 서정순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미 많은 것을 잊었으니까요. 하지만 서정순은 그 물건에서 무언가를 느꼈어요. 손끝에 닿는 그 감촉이었을까요? 서정순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러고는 두 눈에서 뜨거운 것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머리는 잊었어도 몸이 먼저 제 딸을 알아본 것이었죠. 코끝이 찡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한편 하람은 여전히 제 마음을 알지 못했어요. 남의 속은 숨소리 하나로 죄다 읽어내는 아이였죠. 그런데 정작 제 마음이 언제부터 이 노인에게로 기울었는지는 끝내 읽어내지 못했습니다. 미움에서 시작된 마음이 어느새 다른 것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언제, 어떻게 바뀐 것인지 아이 자신은 짚어내지 못한 것이었죠. 나는 언제부터 이 할머니가 안 미워진 거요. 하람은 그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미움이라 불렀던 그것이 이제는 이름을 붙일 수 없는 무언가로 바뀌어 있다는 것을요. 남의 진심은 죄 아는 아이가 제 마음 하나만은 몰랐던 것입니다. 노을이 짙게 물든 어느 저녁이었어요. 갯마을 집 마당의 평상이었죠. 세 사람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서정수는 하람의 무릎에 머리를 기댔어요. 갯바람이 세 사람의 옷섭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서정순이 나직이 중얼거렸어요. 너 그 엄마는 참 손이 예뻤는데. 하람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세에 베어 튼 할머니의 손을 가만히 쥐었어요. 그 손에는 갯벌에서 얻은 상처가 가득했습니다. 그것은 뒤늦은 속죄의 흔적이었죠. 아이는 그 거친 손을 오래도록 놓지 않았어요. 미움은 어느새 이름 붙일 수 없는 것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경아는 곁에서 젓갈 국물에 밥을 비볐어요. 그러고는 서정순의 입에 한술 떠 넣어 주었습니다. 그것은 값싼 용서가 아니었어요. 죽은 친구와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었죠. 처음 이 집에 서정순이 왔던 날 온기 없이 차려내던 그 밥상을 기억하시나요? 그 밥상에 이제는 온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서정순은 이제 자기가 누구였는지 거의 기억하지 못했어요. 회장이었다는 것도 딸을 버렸다는 것도 아득한 안개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서정수는 처음으로 자기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는 알았어요. 그토록 매몰차게 닫아 걸었던 문, 그 안쪽이었습니다. 버린 줄 알았던 핏줄에 바로 그 곁이었죠. 평생 기어올라 도망쳐온 그 밑바닥이었어요. 이 비린내 나는 총구석이라 저주하던 곳. 그런데 서정수는 이제 그 비린 갯바람 속에서 비로소 안식을 찾았습니다. 도망쳐 나온 밑바닥이 마지막에 가서는 안길품이 되어준 셈이었죠. 낙조가 바다를 붉게 태웠어요. 세 사람의 그림자가 갯벌 위로 길게 늘어졌습니다. 서정순이 역게 웃으며 중얼거렸어요. 여기가 어디요? 하람이 조용히 답했습니다. 집이요, 할머니. 인자 여그가 할머니 집이요. 그토록 열리지 않던 문 하나가 10수년 만에 안에서부터 열린 셈이었어요. 그 겨울밤 밖에서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 않던 그 철문이었죠. 그 문이 이제 안에서부터 활짝 열린 것이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그 대답을 조용히 삼켰어요.
밀물이 소리 없이 갯벌을 채워왔습니다. 무엇을 잃어야 무엇을 되찾는지 갯벌은 이미 다 안다는 듯이요. 서정수는 회장이라는 이름도 지난날의 모든 것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잃었던 핏줄을 되찾았어요. 썰물처럼 다 빠져나간 자리에 밀물처럼 다시 차오른 것이었죠. 서정순의 숨소리가 하람의 무릎 위에서 고르게 잦아들었습니다. 아이의 숨을 따라 노인의 숨이 잔잔해졌어요. 하나, 둘, 하나, 둘. 그 두 숨소리가 노을 속에서 하나로 포개졌습니다. 세 사람의 그림자 위로 갯마을의 밤이 천천히 내려앉았어요. 먼 훗날 서정순이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잊는 날이 온다 해도 그 마지막 순간까지 몸에 남을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제 무릎을 베어준 이 아이의 숨소리가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사람은 살면서 참 많은 것을 손에 쥐려 합니다. 이름과 자리,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들 말이죠. 정순도 그랬습니다. 밑바닥에서 벗어나려 딸을 밟고 올라섰고 평생 그 위세를 놓지 않으려 애썼어요. 그런데 병이 그 모든 것을 하나둘 지어가고 나서야 정수는 비로소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았습니다. 그토록 매몰차게 닫아 걸었던 문, 그 안쪽이었죠. 어쩌면 우리가 그러지고 놓지 못하는 것들은 정작 마지막 순간엔 아무것도 아닐지 모릅니다. 다 잊고 다 잃은 자리에 끝까지 남는 것. 그것이 누군가의 손을 잡던 온기이고 곁에서 함께 쉬던 숨소리라면요. 썰물이 다 빠져나간 갯벌에 밀물이 다시 차오르듯이 말이에요. 무엇을 잃어야 무엇을 되찾는지 바다는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